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암 환자의 불면증, 우리가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적 증상 중에서 불면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 보고 어떻게 하면 암 환자분들이 불면증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잠과 수면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같이 다뤄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암을 선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치 이렇게 암이 진단되면은 어떻게 보면 불치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선고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선고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진단받는다."라고 표현을 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 약간 만성 질환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를 보통 만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암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의료 기술이 좀 아무래도 지금보다 열악할 때 암을 진단받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곧 "사망하실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선고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근에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 치료, 표적 치료,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치료 성공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약간 '만성 질환을 관리한다.'라는 측면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우리가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비고비마다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든지 불면증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방암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슴에 뭐가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가 바로 안 나와요. 한 1 주, 2주 정도 또 기다리셔야 되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결과 기다릴 때까지가 되게 힘드세요. 한 주 동안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돼서 계속 좀 힘들게 지내시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듣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안심도 되고 이제 뭐 벗어났죠. 근데 문제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확진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암 진단을 받고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듣고 싶어도 사실 다들 바쁘시니까 제대로 된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경과라든지 이런 얘기를 충분하게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들마다 교육실, 뭐 암정보 교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항암 치료는 어떻게 됩니다."라든지 "앞으로 병은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됩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우쳐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되게 뭐 궁금하시니까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시죠. 인터넷 찾아보면은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되게 "힘들었다. 어쨌다.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또 스트레스가 가중이 됩니다. 진단받고 앞으로 치료할 때까지 되게 이제 걱정이 많은데 인터넷 찾아봐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나오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또 집착하면서 정보를 탐닉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요. 수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술하기 전날 또 힘드세요. 이제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제 잠이 안 오죠. 병원에서 잠이 안 오고,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한시름 덜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병기를 듣고 앞으로 이제 치료 방침이 이제 결정되고, 그러면 이제 그 치료 방침에 따라서 뭐 항암을 한다고 하면 항암을 앞으로 하면서 어떻게 지낼 건지에 대한 부분들, 항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항호르몬 치료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는 매일 오시죠. 매일 오셔서 하시니까 여러 가지 스케줄이라든지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 같은 게 다 엉클어지죠. 항암 치료는
뭐 대충 이제 한 3 주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하루 종일 또 누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누워 있다 보니 밤에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항호르몬 치료는 뭐 인위적으로 폐경 증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폐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폐경 이후에 여러 개 화끈거리고 덥고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 항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폐경을 만들다 보니까 덥고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고 뭐 관절통 생기고 이러면서 또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어 그러다가 이제 또 잘 지내다가 뭐 또 재발하거나 이런 이슈가 생기면 또 불면증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동안 언제 생기냐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비고비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고비고비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 여러 가지 치료적 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서 그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로 해결해서 묶어서 잡는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불면증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쪼끔이라도 좀 호전시키면서 치료를 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올드 님께서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이신데 작년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는데 계속 누워서 잠만 주무신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수면 장애인가요? 이제 낮에 많이 주무시고 낮에 누워 계셔서 주무시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체력적으로 이제 그 피로감, 우리 fatigue라고 부르는 이제 피로감이 암 관련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자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료적 방침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제 피로감이 생길 수 있는데 피로감 때문에 누워서 잠만 주무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진통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많이 쓰면 그 진통제 때문에 졸려서 또 낮에 잠만 주무시는 경우가 있고 낮에 잠을 많이 주무시는데 밤에 못 주무시는 경우는 낮밤이 바뀐 거고요. 낮에도 주무시는데 밤에도 맨날 주무신다 이러면 어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혹은 약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요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낮에 누워서 계속 주무시는데 밤에는 못 주무신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냥 낮밤이 바뀐 것으로 보는 게 낫고요. 근데 아무래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많이 피로해지시기 때문에 낮에 많이 주무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밤에 못 주무신다면 밤에 잘 주무시는 방법을 좀 찾고 낮에 활동하는 방법을 좀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부터 반백의 품격께서 갑상선암 전절제 리프절 전이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직후부터 불면증이 심해져서 나아지질 않고 더 심해져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같이 먹고 있다. 어 지금 이제 수술 직후부터 불면증이 생겼다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수술 자체만으로 불면증이 생긴다기보다는 수술 이후에 몸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피로감이 심해진다든지 혹은 이 수술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갑상선암 전절제면은 아마 수술하고 난 뒤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 있으니까 많이 피곤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낮에 많이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누워 있는 거는 우리 머리가 잠을 잔 걸로 칩니다. 24시간 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4시간 중에 내가 누워 있는 모든 시간은 다 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많이 누워 계시고 밤에 못 주무시는 경우라 그러면 낮에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몸이 힘드시죠? 이래저래 몸이 만신창이고 아프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하니까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는데 잠의 입장에서 보면 낮에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밤에 잠까지 잘 자게 만들어 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낮에 쉬는 거를 하시겠다면 밤에 잠을 자는 걸 상대적으로 포기를 하셔야 되고 밤에 잠을 잘 자겠다 그러면 낮에 쉬는 거를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 낮에도 쉬고 밤에도 잘 자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때 약을 쓰면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약이 많이 늘어납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면제하고 유도제를 같이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수면제하고 유도제를 구분하신 적이 아무도 없어요. 구분한 사람이. 의사들이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다들 혼동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면제, 수면유도제라는 용어 자체는 별로 사실 그렇게 이득이 없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 환자 흔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요 세 가지를 듭니다. 근데 보통 우울증이 10명 중에 한 4-5분 정도, 그다음에 불면증은 10명 중에 한 4분 정도, 그다음에 불안증은 10명 중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크루드하게 한 10명 중에 4분 정도는 불면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 자체도 스트레스죠.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치료비 문제도 있고 밑에 사회적 지지 결여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을 합니다. 병원에 6인실이 있잖아요. 6인실이 있는데 남자 병동 6인실은 보통 한 12에서 12인실쯤 돼요. 보호자들이 같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병동의 6인실은 대개 6인실에서 8인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많이 안 계시죠. 우리가 남자분들은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면 보통 부인들이 간병을 하시죠. 간병을 하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셔서 또 집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또 다음 달 나와서 또 다시 간병을 하고. 근데 부인들이 암에 걸리면은 남자분들은 또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니까 또 출근을 하시게 돼요. 이게 경제적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고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도 보면 여성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지지를 좀 많이 못 받는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요. 내가 아픈데 가족들이 잘 몰라준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자녀 양육이 많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결혼하자마자 암에 걸려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 양육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와중에서 이 자녀 양육 문제가 많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애들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을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앞으로의 커리어 이런 걸 많이 좀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잘 견디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불면증을 잘 해소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야 잠을 잘 자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본격적인 잠에 대한 얘기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 잠에 연관을 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측면에서 보면 예측 가능성. 우리가 예측을 잘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근데 예측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하면 100% 무조건 낫는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항암 치료를 끝까지 하겠죠. 무조건 나으니까. 근데 이 치료를 해도 성공률이 0%다. 그럼 항암 자체를 하질 않겠죠. 그러니까 확실하면 잘 견뎌요. 결정이 빨라요.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항암 치료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담당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트레스를 받죠.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확률입니다. 우리가 생존율이 30%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 생존한다니까 굉장히 좀 낮게 보이기도 하고 생존율이 50%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5명이니까 이거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요런 이제 감이 생기죠. 이걸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확률은 내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내가 3명에 속할지 7명에 속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볼 때는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비교적 확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게 확률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일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된다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럼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통제 가능성. 병원에서 이제 항암 주사 맞게 되죠. 항암 주사를 맞고 이게 누워 계시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어머니 뭐 누구누구 어머님이시죠. 누구누구가 학교에서 지금 열이 났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애가 또 학교에서 열이 났다고 그러는데 학교를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통제가 안 되죠. 상황 자체가.
이 상황 자체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움을 얻는 겁니다. 뭐 친정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라든지 혹은 우리 뭐 이모님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럼 내가 이 상황 자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친숙성, 장루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대장암 환자분들이 장루를 하게 되는데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장루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수술하기 전에는 장루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장루를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뜨고 봤더니 장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항문이라고 하는 기관은 뒤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에 항문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장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숙하는 상황이 되니까 뭐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아니니까 친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암과 친구가 돼서 친숙하게 지내라라는 표현을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암과 친구처럼 같이 가고 오랫동안 만성 질환으로서 같이 관리하고 오랫동안 같이 걸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친숙하게 지내야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사회적 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분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혹은 회사 동료들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 사람들이 내가 암인지 몰랐으면 좋겠다. 당연히 별로 알리고 싶지 않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암인지 몰라줘서 나한테 일을 똑같이 힘든 일을 시키면 그것도 또 서운해요. 이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남들이 암인지 몰라주고 그러니까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암인지 알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그렇게 해주면 최상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동료들이 내가 지금 배려를 받고 싶은 상황인지 아니면은 암 환자인지 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그거를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얘기를 해야죠. 내가 지금은 배려를 받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만 이걸 알 수 있지. 소통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잘 못하거든요. 우리도 남들한테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격 특성 및 소질 둥글둥글하게 지내시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약을 먹고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남들과 즐겁게 지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져라라는 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불면증 얘기로 넘어갈 텐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도 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잘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루보틀께서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자고 있는데 낮 동안에 심하게 졸음이 몰려오고 너무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많이 자는데도 낮에 졸음이 몰려온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연령대가 낮은 편이라면 그러면은 뭐 흔하진 않지만 기면병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코골이를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코골이가 심하거나 무호흡이 심하면은 잠을 많이 자는데도 낮에 졸리는 게 심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좀 비만도가 좀 있으시다든지 체중이 좀 나간다든지 그리고 코골이 무호흡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낮에 피곤한 게 많기 때문에 고런 게 있는지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기면병이 아니지만 남들보다 졸리는 정도가 좀 심한 고런 상황에 좀 놓일 수가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 요 질문만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자는데 낮에 피곤하고 졸음이 심하다라고 하면 기저에 수면 장애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면 장애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적이 없습니다. 송하연 씨께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적이 없고 항상 피곤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많이 자도 피곤하다라고 하면 위에 블루보틀님 질문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게 없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지 내가 내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자는데 피곤하다. 그러면은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걸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좀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낚시하는 나지님께서 항암제나 치료제가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항암제 자체가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제뿐만 아니라 우리 스테로이드도 많이 쓰는데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항암제가 직접적으로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암제 치료 이후에 몸이 피곤해지니까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누워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밤에 또 잠을 못 자게 돼서 항암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불면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항암제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잠을 못 자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의 면역력이나 치료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 이제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깨거나 요 세 가지를 보통 불면증 증상으로 봅니다. 이거를 조금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하면 병원에 가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불면증을 제대로 진료를 하는 거에 특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수면장애 전문가들은 잠을 못 잔다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이걸 물어보거든요. 잠드는 게 문제입니까? 중간에 깨는 게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요 두 가지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앞으로 예상하는 수면 장애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반드시 이렇게 확고한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게 긴 게 문제인 건지 중간에 깨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잠드는 것도 문제고 중간에 깨는 것도 문제인 건지 요런 상태를 조금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잘 못 잔다보다는 잠드는 게 어렵습니다. 혹은 중간에 자주 깹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판단을 수월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더라도 이 불면증 원인은 암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걱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항호르몬 치료하시는 분들한테서 갱년기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서 밤에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게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낮에 너무 피곤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낮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누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환자분들은 내가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낮에 누워있는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불면증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낮에 누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지 물론 뭐 잠을 못 자서 낮에 누워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결국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극복하는 3단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자. 두 번째는 잠에 집착하지 말자. 세 번째는 수면제를 잘 사용하자. 요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병원에 가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세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고 수면 습관 규칙적으로 하시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근데 집에 가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걸 곱씹어 보면 그러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어떻게 갖는 거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세요라는 말은 뭐랑 똑같냐면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물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게 뭐 혈압 조절 잘하고 뭐 잘 먹고 뭐 잘 쉬고 뭐 이런 거지만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그걸 잘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라는 것도
규칙적으로 수면 습관을 가지세요라는 말 속에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시간 수면을 취한다라고 하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7시간의 활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으세요? 돈을 받고 일을 하세요? 일을 하고 돈을 받죠. 17시간을 활동하면 7시간의 잠이 오는 겁니다. 근데 불면증이 심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7시간을 재워주면 17시간을 활동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17시간을 활동하셔야 7시간의 잠이 주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7시간 수면 시간을 이제 평균 수면 시간 7시간 정도로 치는데 이 7시간의 잠이라고 하는 거는 17시간의 활동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고 깬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깨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깨서 일어나서 활동을 한 다음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잠을 잔다.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란 건 뭐냐? 내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그러면 12시에 잠이 옵니다. 내가 10시에 일어났다. 그럼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내가 9시에 잠을 자고 싶다. 그러면은 새벽 4시에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야 됩니다. 자고 깨는 게 아니라 깨고 활동하고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9시에 자고 싶으면 4시에는 이미 일어나서 17시간을 활동하셔야 9시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이 안 와서 보통 누워서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일찍 들까봐 자꾸 땡기시거든요. 약 드시는 것도 일찍 먹고 일찍 누워요. 일찍 누우면 잠잘 때가 안 되는 상황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잠은 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일찍 누울수록 잠이 안 와요. 일찍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으로 자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지 자는 시간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야지가 아니에요. 7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자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우리가 가게 문을 열고 닫습니까? 닫고 엽니까? 보통 가게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침에 나는 9시에 열었어요. 근데 우리 옆집 아저씨는 6시에 열었어요. 근데 우리 옆집 아저씨는 6시에 편의점 열었는데 12시 되면 들어가서 쉬세요. 나는 9시에 열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12시에 들어가야지. 그럼 돈을 똑같이 못 벌어요. 내가 3시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럼 3시간 일을 더 해야 돈을 똑같이 벌죠. 일어나는 시간이 명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7시간 전 혹은 17시간 이후에 눕는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서 갖고 시작하셔야 잠을 자는데 첫 번째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데 일어난 시간에서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한 11시, 12시에 자서 6시, 7시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일찍 누우세요. 그리고 일찍 깨서 그때부터 못 잤다고 찾아오세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이제 저한테 오셔서 잠을 못 잔다라고 찾아오세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못 잡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수면제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수면제만 늘어나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혈압약을 쓰는데 혈압약 쓰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제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과 선생님들이 네, 그럼 혈압약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혈압을 재죠. 혈압을 재서 진짜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혈압약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하죠. 내가 잠을 못 잘 때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췄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약을 써야 됩니다.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몇 시에 누웠고 몇 시에 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갔고 몸을 완전히 일으킨 시간, 이 시간이 몇 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누워서 일찍 깨면 사실 다 주무신 거예요. 일찍 잔 거지. 그래서 일찍 깬 거지. 주무신 건 다 주무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불면증이 아니에요. 그냥 일찍 주무셔서 일찍 깬 거지. 9시에 자서 한 3시, 4시 깨면 7시간, 6시간, 7시간 주무셨어요. 다 주무신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잔다고 찾아오세요.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잠을 못 잔다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면 수면제 어차피 여기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자는 시간에 수면제를 썼으니까 수면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걸 자는 건데 수면제가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럼 수면제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럼 수면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누워서 일찍 주무셔서 일찍 깨시는 분들이 밤에 못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못 자는 게 아니라 일찍 자서 일찍 깼기 때문에 다 주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수면제를 쓸 게 아니라 일찍 잤으니까 일찍 깬 걸 받아들이시든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든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늦게 자서 늦게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찍 자려고 막 하면 잠이 안 오죠. 마찬가지로 늦게 깼기 때문에 늦게까지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일찍 자고 싶다면 일찍 깨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3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면 7시간 잤죠. 근데 내가 12시에 자고 싶다. 그냥 12시에 잔다고 잠이 오질 않아요. 그 전날 이미 7시에 깨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7시에 일어나야만 12시에 잠이 올 찬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에 눕고 몇 시에 잔다. 그리고 몇 시에 완전히 몸을 일으키는지 이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55세 이상이 넘어가면 한 6시간으로 잠이 줄어든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7시간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55세 넘어가면 6시간이니까 아침에 6시 일어나면은 한 12시에 잠이 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낮에 뭐 하실 거냐? 활동을 하셔야죠. 18시간. 수면제 없이 6시간의 잠을 원하신다면 18시간 동안의 활동을 충분하게 하셔야만 수면제 없이 6시간의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낮에 누워있는 시간이 좀 많다고 하면 그러면은 6시간의 잠을 답보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제 없이는요. 그럼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오냐? 그렇지 않아요. 수면제 얘기가 또 연결이 되는데요.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잠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잠이 보약이다. 저는 잠이 보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이 보약이면 그럼 보약을 왜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는데 잠은 중요합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잠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잠은 중요해요. 근데 내 인생에서 그럼 잠이 제일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 모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잠을 못 자더라도 장례식장 가서 인사를 하고 보통 오죠.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잠을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희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잠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딴 걸 안 하고 무조건 잠을 자겠다. 근데 그럴수록 잠은 잘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을 무조건 따야 되겠다 그러면 금메달 더 못 딸 수도 있어요. 내가 요번에 시험 쳤는데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물론 1등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공부하는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너무 했으면 긴장을 해서 잠을 잘 못 자요. 병원에 가면 되게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빨리 낫습니다. 병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내과를 갔더니 잠을 잘 자야 내 몸이 빨리 낫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잠을 너무 못 잔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병이 악화될까 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면 좋아지는데 잠을 못 자니까 나는 걱정이 되는데 잠을 못 자서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돼서 또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 잠이 올 건데 아까 17시간의 활동을 하면 7시간의 잠이 주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잠을 자야 17시간 활동하는 게 아니라 17시간 활동을 해야 7시간의 잠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못 잤더라도 낮에 활동을 어떻게 하면 늘릴 건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야 잠에 집착하지 않아요. 특히 암 환자분들이 지금 아마 낚시하는 아재께서 질문을 주셨던가요? 불면증이 면역력이나 치료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특정 시간에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보통 한 10 시부터 4 시를 얘기하세요. 이 10 시부터 4 시가 멜라토닌이 올라가는 고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0 시에 이제 멜라토닌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 새벽 2-3 시쯤 이렇게 최대치에 도달했다가 떨어져서 한 새벽 한 4 시쯤 되면 멜라토닌이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요 시간에 잘 자야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어 첫 번째는, 저는 멜라토닌이 면역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때 잠을 자야만 중요한 거는 아니다. 왜냐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에 잠을 자야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럼 10 시부터 4 시까지만 주무셔야죠. 그럼 10 시에 누워서 4 시에 일어나시면 돼요. 왜 4 시 이후에 또 누워 계세요? 왜 7 시까지 주무세요? 면역력이 좋아지는 시기는 4 시까지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55세 이상은 6 시간 잠을 자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10 시부터 4 시까지 자면 6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면 10 시부터 4 시까지만 주무시면 돼요. 4시 이후에는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면 돼요. 결국 그래서 특정 시간에 잠을 자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잠에 너무 집착하는 거다. 암 치료에 있어서 잠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딴 데 있습니다. 내 체질, 내 암의 상태, 치료법, 뭐 우리 가족력, 이런 여러 가지가 좌우를 하지, 거기에 잠이 관여하는 부분은 쪼끔밖에 안 돼요. 이 잠 문제가 엉클어졌다고, 잠을 못 잤다고, 망가졌다고, 잠을 더 잘 잤다고 크게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잠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수면제를 그럼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수면제하고 유도제, 아까 그런 얘기를 한번 주셨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면제하고 유도제를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혈압약하고 혈압 강화제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병원 가서 "저는 혈압약 말고 혈압 강화제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혈압약을 처방받죠. 당뇨약에도 물론 이제 경구혈당 강화제라고 있지만 "당뇨약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당뇨약과 혈당 줄이는 약을 혈당 뭐 강화제 뭐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유독 수면제는 수면제하고 유도제를 구분을 해요. 근데 문제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구분하는 게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똑같이 구분을 하면 그럼 의사소통이 돼요. 다 다르게 구분해요. 어떤 분은 수면제는 처방받는 약, 수면 유도제는 약국에서 사 먹는 약, 또 어떤 분은 수면제는 졸피뎀 같은 약, 나머지는 수면 유도제.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수면제는 안 좋은 거, 수면 유도제는 좋은 거. 또 어떤 분은 수면제는 좋은 거, 수면 유도제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다들 막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구분한 적이 없어요. 보통 수면제는 수면 유도제라고 부르는 약들 중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약을 통칭해서 수면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수면제에 여러 가지 기전을 가진 약들의 종류가 있는 거지, 이걸 굳이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나누어 가지고 막 혼동하게 만드는 상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수면제하고 수면 유도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새우깡하고 감자깡하고 차이다. 새우깡이나 감자깡이나. 새우깡은 내 몸에 굉장히 좋고 감자깡은 내 몸에 굉장히 나쁩니까? 새우깡은 아주 건강에 좋고 감자깡은 아주 건강에 나쁩니까? 새우깡이나 감자깡이나 포카칩이나 포테이토칩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어차피 스낵이에요. 내가 스낵을 먹을 때 새우깡이 맛있고 마음에 들면 새우깡을 드시면 되고, 감자깡이 맛있고 마음에 들면 감자깡을 드시면 돼요. 내 증상에 맞게 약을 잘 맞춰서 약이 잘 맞으면 그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지, A라는 약이 더 좋아요, B라는 약이 더 좋아요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약이 좋다고 해도 내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B라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고 신약이다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약이냐 B 약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치료 과정 속에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 암 환자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방을 해 주나요? 따로 정신과를 방문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낚시하는 아직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암 환자분들이 불면증이 생기면 되게 내과 선생님들한테 1차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약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내과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내세요. 수면제를 처방하실 때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인색하시고, 그다음에 수면제를 처방하면서도 "아이 수면제 이거 이렇게 계속 먹으면 큰일 난다고. 아껴 드셔야 되고 끊으셔야지. 자꾸 수면제 먹고 자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수면제 처방 받는 데가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신과를 좀 방문하시거나 수면장애 전문가를 좀 방문하셔서 수면제를 좀 받고 약을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먹을지 요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수면제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많이 먹으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많이 안 먹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수면제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위험하다라고 할 때는 양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이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위험하지 않다고 표현을 할 거고, 만약에 술을 먹고 정말 이렇게 그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기억력 떨어지고 내가 크게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는 분은 술은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겠죠. 소주 한 잔이 위험하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을 얘기할 때 위험하냐 아니냐를 얘기하죠. 양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수면제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는 틀린 질문이에요. 수면제 한 알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수면제를 20알을 먹었는데 위험하냐? 당연히 위험하죠. 20알을 먹었는데. 많이 먹었으니까 위험한 겁니다. 많이 안 먹으면 돼요. 물도 많이 마시면 위험하고요. 밥도 많이 먹으면 배 터져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진통제도 많이 먹으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위험한 거지 많이 안 먹으면 안 위험해요. 근데 문제는 왜 많이 먹게 될까요? 역설적으로 수면제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예요. 만약에 수면제를 하나 먹었더니 24시간 내내 골아떠서 잔다. 몸을 못 가누겠다. 그러면 수면제를 늘릴 이유가 없죠. 한 알만 먹어도 내가 24시간 푹 막 골아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겠다. 그게 맨날 그렇다. 그럼 수면제를 한 알 쓰겠습니까? 반알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이고 계속 줄여서 쓰시겠지? 수면제를 늘리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수면제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가 약하니까 마음껏 드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면제는 원래 약해요. 그렇게 생각만큼 세지 않아요. 이 수면제가 세게 되기 위해서 수면제를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잘 드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수면제를 보통 자기 30분 전에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수면제를 자기 30분 전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은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30분 전에 먹습니다. 아까 제가 7시간, 17시간 말씀드렸죠.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12시에 잠이 와요. 그러면 수면제를 12시에 30분 전쯤 먹으면 맞아요. 11시 반. 근데 보통 9시에 자고 싶으니까 9시에 30분 전, 그러니까 8시 반에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여긴데 수면제를 일찍 먹잖아요. 그럼 수면제가 일찍 빠져요. 몸에서. 수면제를 늦게 먹잖아요. 그럼 수면제가 늦게까지 가요. 효과가.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되게 수면제를 일찍 먹고 일찍 누우시는데 그러면 수면제 효과는 더 떨어져요. 오래 안 가니까. 그러면 수면제를 늘리게 돼요. 그래야 오래 가니까. 그러면서 수면제가 늘어나는 겁니다. 수면제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면제가 원래 약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수면제는 최대한 늦게 먹고 일찍 일어난다, 압축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제를 자기 30분 전에 먹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침에 일어나기 7시간 전에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일어난 시간, 내가 7시에 일어났다. 그럼 12시에 드셔야 돼요. 내가 10시에 일어났다. 3시까지 드시면 안 돼요. 내가 9시에는 먹고 자고 싶다. 그러면 이미 4시에 일어나 계셨어야 돼요. 불행하게도 55세 이상 넘어가면 6시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한 알 갖고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6시간 전에 약을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써야 약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안 그러면 약이 자꾸 늘어나요. 약이 늘어나는 이유는 약을 일찍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약은 늦게 먹었는데 내가 늦게 일어났을 가능성. 그리고 낮에 누워 계셨을 가능성. 그러면은 약이 잘 안 듣습니다. 수면제는 저는 약간 이제 번개탄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번개탄 그러면 요즘은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연탄 뗄 때
연탄 뗄 때 아궁이에 연탄 뗄 때 연탄 2개를 이렇게 붙여 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번개탄을 썼잖아요. 번개탄을 여러 겹 쌓아 가지고 밤새도록 뗀 게 아니었어요. 연탄을 만들어 놓고 번개탄으로 불만 붙였죠. 연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이 연탄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잘 갖게 만드는 걸 연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시에 누워서 6시나 7시에 일어나고 낮에 18시간, 17시간 열심히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연탄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연탄을 만들었더니 불이 막 저절로 붙어요. 그럼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연탄을 그렇게 만들어도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 그때 번개탄을 올려놓고 번개탄으로 불만 붙이는 거예요. 그게 수면제예요. 수면제는 7시간 안 갑니다. 수면제는 뭐 수면제마다 다르지만 한 1시간에서 길어봤자 서너 시간. 물론 뭐 수면제를 아주 많이 쓰면 오래 가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적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면제는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수면제를 일찍 먹으면 일찍 빠져요. 수면제는 연탄을 열심히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둔 상태에서 불만 붙이기 위해서 쓰는 용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수면제를 적게 씁니다. 수면제를 적게 쓰면 수면제를 많이 썼을 때 위험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적게 썼으니까.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위험한데 그럼 많이 안 먹으면 돼요. 많이 안 먹으려면 수면제를 늦게 드시고 일찍 일어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셔야 수면제를 덜 씁니다. 그리고 낮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네, 제 연구를 해보면 수면제를 드시고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들은 수면제를 되게 일찍 드세요. 그리고 수면제에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수면제를 되게 늦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일찍 드시는 분들은 수면제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족 못한다. 그럼 수면제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춰서 수면제 드시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면제 드시면 치매 걸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이제 특히 이제 암 치료하다 보면은 수면제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처방하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그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암 치료도 받고 항암제도 하는데 이 수면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 수면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죠. 수면제가 아무리 독한들 지금 치료받는 항암제보다 독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힘든 치료를 하고 있고 내 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잠도 못 자는 상황인데 약을 먹고 잠을 잘 자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잠을 못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수면제를 먹어서 잠을 잘 자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구는 잠을 많이 자도 치매가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잠과 수면제가 치매를 유발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 치료에 있어서 치매 위험인자가 있는데 치매 위험인자는 보통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불면증은 없어요. 불면증과 수면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치매의 위험인자에. 만약에 불면증과 수면제가 정말 치매의 위험인자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도 열심히 수면제를 안 쓰고 잠을 무조건 잘 자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겠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많이 먹으니까 문제지 많이 먹지 않고 소량 먹으면서 잘 지내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보고요. 지금 아까 낚시하는 아재님께서 계속 질문을 많이 주셔서 멜라토닌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멜라토닌 드시고 잘 주무신다라는 거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보충이 됐기 때문에 잘 주무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멜라토닌을 먹고 잘 잤다라는 거는 멜라토닌이 없으면 못 잔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을 쓰는 이유 자체가 내 머리에 멜라토닌이 이제 부족해져서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멜라토닌을 썼더니 보충이 돼가지고 잠을 잘 잤다. 그러면 잠을 잘 자니까 이제 멜라토닌을 끊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보충됐던 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멜라토닌이 또 없어지니까 또 못 자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멜라토닌 먹고 잘 잤다라고 하면은 멜라토닌이 앞으로 계속 필요한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필요해서 먹은 거니까. 그러면은 멜라토닌을 먹었더니 잘 자더라. 그러면 멜라토닌을 먹었으니까 잘 잤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멜라토닌을 드셔야 되는 분이에요. 멜라토닌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면제나 멜라토닌이나 꼭 필요할 때 쓰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혈압약을 쓸 때 혈압이 아닌데 그냥 혈압이 높아요라고 했는데 혈압약을 쓰면 위험하죠. 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 하이퍼텐션 고혈압 진단을 받은 다음에 처방을 잘 받고 써야 안전하죠. 잠을 그냥 못 잔다고 수면제를 처방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왜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못 잔다. 그럴 때 수면제를 조심스럽게 소량만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적절한 수면제를 쓰면 되거든요. 멜라토닌이 됐든 수면제가 됐든 뭐 수면 유도제가 됐든 어쨌든 적절한 약을 잘 처방받아서 드시면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구분을 안 하셨어요. 내가 수면제가 꼭 필요해야 수면제를 꼭 먹어야만 잘 잘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수면제를 안 쓰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못 자는데 수면제만 쓰니까 수면제를 계속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수면제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지 않냐?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면제가 꼭 필요하면 그러니까 수면제를 꼭 먹어야만 잠을 잘 잘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수면제를 안 먹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태인 건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그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셔서 수면제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지 수면제를 안 쓰고 해결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써야 되는 상황이면 소량을 안전하게 계속 잘 쓰시면 되고요. 안 써도 될 상황이면 안 쓸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바깥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루뭉술 이렇게 계속 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암 치료 과정에서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 건 사실이고 항암 치료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7시간 활동을 해야 7시간 잠이 온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잠을 자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동을 더 늘릴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쪽에 좀 더 힘들지만 항암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을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모두 건강하시고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치료받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치료 잘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